소개받은 이야기입니다.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두 개의 전쟁과 한반도라고 하는 게 주제인데, 이게 영역이 넓다 보니까 사실 말로 하자면 오늘 밤을 세워야 될 정도로 주제가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요점만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마침 여기 부산 엑스포가 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설명하기가 더 편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기 훨씬 더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이거 안 될 거라고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기 파리에 가기 전부터 안 된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아마 안 되면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다. 뭐냐면은 오일머니한테 밀렸다. 그래서 습패했다. 이렇게 소위 그 언론의 미다시 잡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그대로 언론이, 특히 우리 주류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왜 승패도 아니죠. 이건 뭐 승패를 말하기가 창피한 수준인데, 바로 그 전날까지 뭐 백중세 2차 가면은 우리가 이기고 한다는 이야기를 버젓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저는 지금 한국 그 정치권 내지 당연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맹 현상이 근본적으로 원인이고,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세계정세 혹은 국제관계에 대해서 무시하기 짝이 없게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의 구조적인 변화, 한반도 정치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큰 흐름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한 줄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것도 조금 제 이야기를 드리면, 역시 작년 초에 전쟁이 처음 났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제 예상대로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처에서 저를 씹던 사람들이 조금 움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전쟁 상황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한편으로는 대통령인 젤렌스키와 다른 한편으로는 총참모장이죠, 잘루쩌리 간의 격렬한 파워 투쟁이 이 시간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하면 무력을 동원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이 CIA 국장이 한 1주 전인가요? 가서 상황을 체크하고 좀 진정시키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이 양측 간의 권력 투쟁은 아마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쿠데타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독살, 상대방 독살 지금 난리입니다. 한국 언론엔 당연히 한 글자도 안 나오겠지만 서로 저쪽 파 이쪽 파끼리 서로 독살하고, 오늘 보니까 젤렌스키 쪽에 그 군 정보사 사령관 부인이
이더 포이전도 됐어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한 달쯤 더 됐는데 잘루슨이 총참모장의 최측근이 독살당하고 하는 이게 지금 아싸리 판으로 가고 있는데 둘 중 하나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미국의 이익이 적절할 건지를 비교 형량하면서 상황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패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뭐 무의미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전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림을 다 띄워놨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기 가자지구고, 이것도 가자지구. 이 지도를 잠깐 큰 지도부터 우선 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짙은 뭐 고동색 비슷한 저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큰 전선의 큰 지금 약 1000km가 넘습니다. 전선이. 그래서 남부의 거의 모든 주요한 전선, 그래서 저 회색과 저기 붉은색 사이에 청록색이 이제 아마 러시아가 저기까지는 분명히 점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두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 가운데 여기가 지금 현재 도네츠크시입니다. 도네츠크.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모든 이 전황의 핵심이 아브디프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북동쪽에, 도네츠크 북동쪽에 있는 위성 도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되면 지금 이걸 이제 확대한 그림이죠. 아브디프카라고 해서 지금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세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여기를 현재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함락되면 이 위로는 우크라이나 군의 요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함락되면 사실상 그 군사적 의미에서의 전선은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바흐무트 전투에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도륙되다시피 했는데, 현재 이 현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저기 동남부 제일 큰 도시예요. 제일 인구가 많고, 거기가 제일 산업화된 도시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아브디프카에 있는 이거 어마어마한 요새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그냥 보통처럼 보여도 엄청난 요새입니다. 10년에 걸쳐서 나토와 우크라이나 군이 구축한 그야말로 철갑 같은 강철 도시입니다. 겉으로는 뭐 아무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함락이 되면 바흐무트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그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포위망이 좁혀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남은 병력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미드그라인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 때문에 이제 그러면 지면 누구 탓이냐, 대통령 탓이냐 아니면 참모총장 탓이냐 가지고 양대 파벌이 피 튀기는 목숨을 건 정치 투쟁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미국이 나토가 패배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리고 이 전황을 뒤집을 가능성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뭐 학자가 이렇게 단언하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1년 훨씬 넘게 매일매일 지켜본 결론으로는 전황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의 패배는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끝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에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원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통령 선거를 나올 후보가 푸틴밖에 없으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마 할 거고, 우크라이나는 할지 안 할지 아직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을 끌어가야 합니다. 전쟁을 계엄령을 계속 연장을 해야지 자기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 만일 평화협상에 들어가면은 젤렌스키는 이용 가치가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있어도 그만, 제거되어도 그만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은 지금 참모총장인 꽤 신망이 두터워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미국이 이 대패한 상황을 만회내지 관리를 해낼지, 그리고 러시아는 향후에 있을 평화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지 아주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만들어진 대세와 관련해서 볼 때 이번 9월달에 발다이 클럽 토론회에서 푸틴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토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니다. 영토 때문에 우리는 영토 많다.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토 많고 영토가 더 이상 영토 필요해서 아니 그걸 왜 싸우냐? 신세계 질서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신세계 질서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이번 전쟁이.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의 미래 청사진하고 이번 전쟁이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현재 다극화 이 개념 하나로 압축 요약되는 신세계 질서의 경향성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강화되는 그런 결정적인 모멘텀의 역할이 이번 전쟁에 주어진 게 아니냐. 어젠가 우크라이나 TV에서 아주 재미난 게 하나 폭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다가 그냥 툭 튀어나온 모양인데,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입은 사상자, 캐주얼티라고 그러죠. 희야, 전사자 플러스 위야, 부상자 플러스 미야, MIA, 실종자 다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이름이 키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아. 그러니까 전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키아 하면. 이 숫자가 120만 명이라고. 120만 명.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향후에 두 다리로 걸어 다닐 20대 남성 내지 30대 남성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활동 인구,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가 증집되어서 전장에서 거의 다 소모되었기 때문에 현재 맨파워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전장에 여성들이 참호에서 자주 눈에 띄고 총을 든, 그래서 여성 징집이 아마 마지막 국민 총동원에 남아있는 자원은 여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딩이들, 그 다음에 양로원에 계신 분들, 이제 이 맨파워가 남은 게 그밖에 없어지는, 그리고 서방의 지원이 줄어드는 건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 정도 상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만 명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가 처음에 3,800까지도 봤는데 현재는 2천만 명 미만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 분포상 20대 남성은 죽었거나 불구가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도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뭘 먹고 살 거냐 할 때, 남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남쪽은 이미 러시아 헌법상 이거는 자기들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만 남아 있는 거죠. 초록. 근데
현재 전선이 무너지면 더 이상 전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확보를 할 건데 아마 관찰 때 우리가 자시점에서 중요한 오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오데사를 막아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쪼개진 내륙 국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산업시설은 거의 다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께서 우크라이나 가서 저기 젤렌스키 대통령을 아련하시고 직접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우리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같이 개발하자. 리튬이 우리 무지 많다. 고 이야기를 해서 입이 귀까지 걸려서 돌아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리튬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군을 파병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과 전투를 해서 저 땅을 빼앗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개 장관이란 자가 동쪽이 어딘지도 모르고 서쪽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리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 귀한 리튬도 또 러시아 땅에 편입된 땅에 참 얄궂죠. 여기는 주로 여기서 강 이게 드네프르 강 이 동쪽은 아마 비무장 지대화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 서쪽은 그냥 두 대 중립화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나토가 혹은 폴란드가 여기에 대해서 나토 이 땅이라도 가입시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분이라도 그게 법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만일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경제는 매우 좋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더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루블화는 더 안정돼 있고 올해는 또 더더군다나 농업 생산량은 역대급입니다. 도대체 뭐 전쟁을 하는데 뭐 이런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남한 산업화된 부분은 원래 동남쪽이 전부였기 때문에 여기 수도 근처하고 서쪽에 약간 있는 정도인데 그러면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날아가고 원래 러시아가 내걸었던 전쟁 목표인 디밀리터리제이션 탈군사화 즉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애매한데 결국 결과적으로 본다면 모든 우크라이나 군을 말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깝게 현재 가고 있고 그리고 디나치피케이션 나치를 박멸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도 아마 거의 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기간은 나치들입니다. 나치가 있니 없니 가지고 한 가지 한참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그 가지고 논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자지구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게 보시는 게 가자지구입니다. 우리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저기 이걸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비디오 영상이 어디 갔지?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 이건가?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것도 둘 다 이건 아까 이제 먼저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브디프카에 진입하고 있는 러시아 군의 탱크입니다. 예, 저 정도 폐허가 되어 있는데 저기가 아주 토크, 제철, 그다음에 화학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건 이제 모든 전차에는 드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차도 똑같습니다. 이걸 다 달았어요. 싹 다. 그러니까 모든 전차가 이 포탑이 약점이거든요. 포탑을 맞으면 날아갑니다. 지금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는 이미 배치되어 있는데 그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요.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흙벌이에요.
오늘 이 땅은 지금은 땅이 말라 있는데 진흙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아브디프카의 진입 중인 장면입니다. 이걸 참고로 한번 보시고 가자 쪽으로 넘어가면 충격적인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충격적인 잠깐 볼륨 좀 올려야지. 이것도 전 세계를 경악시킨 장면인데 한국에서는 어디도 볼 수가 소리가 나오죠. 소리가 오디오로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감사를 하시는 길지 않은 원래 긴데 이건 짧은 버전이에요. 예, 그 이제 방금 보신 장면이 지금 10월 이 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쪽이 지금 또 뭐 엄청난 또 논란이 붙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보시면 사상자 통계가 방금 보신 장면은 아파치 헬기가 그 민간인을 상대로 미사일과 캐논포죠. 캐논포를 난사하는 장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기 요 자료가 지금 그 한글 파일 한글 파일에 뭐 올리면 크게 안 되나? 밑으로 내려오면 그림 나와요. 세 번째 페이지. 좀 너무 작지. 이게 조금 지난 건데 지금은 그 이 또 확대가 그림 그림을 아하 지금 이거는 11월 5일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1,430명이 죽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팔레스타인이 11월 5일자로 9,770명인데 현재는 12,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부상자 통계가 나오고 그런데 이스라엘 쪽이 저렇게 1,400명이 하마스에 의해서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상대로 물론 무기는 미국이 지금도 계속 대주고 있습니다. 돈도 대주고 약 현재 사망자만 저기 밑에 실종자가 나와 있는데 실종자는 사실상 사망자입니다. 실종자 현재 7,000명입니다. 여기는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인 사망자가 2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430명인데 사실은 통계를 잘못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은 1,200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 사망자는 줄어들고 팔레스타인 쪽은 계속 21세기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로 오늘자 뉴욕타임즈조차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1,400에서 1,200으로 1,400명을 다 하마스가 쏴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셀프 디펜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쏴댄 거죠. 미사일을. 그래서 근데 지금 1,200인데 나머지 200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군이 교전 중에 사망한 하마스 대원들을 불태워서 거기다 합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빠진 거죠. 그런데 아까 방금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그럼 1,200명이 다 하마스가 죽였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튀어나온 바람에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지금 경악을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아파치 헬기가 28대가 떠서 쏴댄 거는 이스라엘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도 밝혀지지도 않고 있는데 상당수는 1200명 중 상당수는 이스라엘 군인이고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고 그 외에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그럼 왜 죽었냐 혹은 민간인들이 왜 죽었냐는 그 원인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실 게 하나가 한니발 디렉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에는 두 가지 흔히 찾을 수 없는 지침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한니발 지침, 한니발 장군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리아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니발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병사가 포로가 된 병사보다 낫다는 지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여기 하마스나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 적의 포로나 인질이 될 기업 상황이 발생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납치자건 피납자건 모조리 인근에 있는 것 다 죽인다는 게 한니발 지침입니다. 두 번째 다리아 지침이 뭐냐면은 하마스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니까 하마스하고 민간인은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의심되는 장소나 공간 건물이 있으면 다 죽인다. 다. 왜? 식별이 안 되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거기 헬기 조종 이번에 조종사도 아파치 헬기 조종사 어떻게 하냐? 제가 하마스고 제가 민간인인지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 좀 어이가 없으실 텐데 뭐 무슨 소리인지 이게.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와 여자를 죽인 경우는 오늘처럼 뉴욕타임즈조차도 처음 봤다. 그러면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국제정치적 이유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노리밋, 적색선 없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죽여낸 거죠. 저렇게 어마어마한 민간인들이 이렇게 짧은 2달도 안 된 시간 안에 민간인 22,000명이 죽고 다친 사람 그러니까 도합 7, 8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세계 분쟁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전쟁 범죄라고 하는 건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남아공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현재 네타냐후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집행이 될지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전혀.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민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국제사회는 뭘 하고 있냐? 한국은 또 뭐 하고 있냐? 한국 정치인 중에 이 가자 사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목표 이번에 반격을 시작한 목표는 우선 57년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강점을 끝내고 두 번째 17년에 달하는 가자지구 봉쇄를 끝내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요거 표가 아마 처음 보시는 걸 텐데 여기 현재 지금 이 숫자가 뭐냐면요 5,200 플러스 3,000인데 8,200명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하마스는 24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의 목표가 저기 3,000명을 보시면은 10월 7일 이후부터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숫자입니다. 그 중에 145명이 어린이고 5,200명이 10월 7일 이전에
구금대 불법 구금이죠. 쉽게 말해서 저거를 이스라엘 쪽은 administrative detainee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구금. 행정구금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잡아서 집어넣으면 6개월까지는 그냥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뒤는 어떻게 되냐? 또 연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또 연장하면 됩니다. 무한 연장이 가능한 행정구금으로 현재 8,200명이 이스라엘의 인질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저 숫자를 교환하는 것이 하마스의 작전 목표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서 3,000명을 계속 잡아들인 이유는 모수를 늘리는 거죠. 인질을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근데 말은 프리저너라 부릅니다. 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는. 그냥 잡아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8,200명하고 240명을 바꾸는, 근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1대3으로, 그래서 한 명 풀어주면 저기 이스라엘이 잡은 인질 3명을 풀어주든.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 본다면 이거 자체가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거 자체가. 왜냐하니까 절대 협상은 없다고 하면서 시작해서 하마스 박멸, 전멸이 이번에 작전 목표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을까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것도 어폐가 있는데, 누가 하마스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이 서아시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politically correct라는 게 우리 사회에 꽤 알려져 있는데, geopolitically correct한 거는 중동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중동은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개념으로 보자면 서아시아예요. 그냥 우리는 동아시아, 저기는 서아시아. 그래서 geopolitically correct하게 이름을 부르자면 현재 서아시아의 정세는 단지 군사적 무력 충돌이 저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레바논과 접경지대에서 헤즈볼라와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격렬합니다. 단지 지상군이 서로 진입하고 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포격과 미사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기도. 여기 말고 또 하나를 보자면, 지금 서아시아의 정세는 지금 현재 총성이 오가는 데는 단지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지금 이게 확대한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레바논 접경지대에서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군이 서로 포격전을 주고받는데 이스라엘 군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또 체급이 다릅니다. 어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훨씬 더 셉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이 두 차례에 걸쳐 과거에 레바논을 침략한 적이 있는데 두 번 다 쫓겨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경험이 있는 부대죠. 그리고 부대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단지 자꾸 무장단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헤즈볼라는 일종의 그 정치 세력인 동시에 무장 세력인데, 이 레바논 남부에 관한 레바논 정치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거기도 기독교 세력도 막강해요. 어쨌든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에 빼앗긴 땅을 되찾는 문제에 관한 헤즈볼라가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부대예요. 일개 무장단체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한, 여기 보시면 여기 점들이 있죠. 이 그림 너무 작나? 이것도 좀 키울 수 없나? 요걸 눌러봐.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좀 커졌네. 많이 커졌네. 됐어요. 이 정도 하면. 저기 빨간 점들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기지들입니다. 특히 시리아 쪽에 있는 거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저희들 군사기지를 만들어가서 석유를 팝니다. 석유를 채굴해서 그냥 갖고 가요. 하여튼 정말 어이가, 그냥 갖고 갑니다. 유전지대예요. 석유를 해서 그냥 들고 가요. 그러니까
저기에 산계되어 있는 수많은 무장단체들이 저 점점이 박혀있는 미국 기지에 수도 없이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미군 그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CIA 쪽 보고에 따르면 그래서 그 부상자를 미국에 있는 그 군병원에 구속해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그래 보면 저기가 시아파들 지역이에요. 이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시아파 초승달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엄격히 따지면 하마스는 시아파가 아닙니다. 순위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순히 그런 과거의 순위니 시아니 하는 그걸 이미 초월해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그 이스라엘 군 집중을 막기 위해서 레바논 남부에 있는 현재 전투,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상계되는 전투, 요 세 군데 더하기 아시는 것처럼 예멘에서 지금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도 여기 큰 거 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후티 정권이 여기서 요 끝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끝에서 쭉 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일로 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주로 어디입니까? 그 여기 나와 있는 미국 그 전함들 여기서 격추되거나 아니면 사우디에 있는 방공망에서 격추되지만 어떤 건 통과해서 이스라엘에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 보면 여기 이란이 있고 이란과 관련된 이런 세력들이 현재 직간접적으로 다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대응을 보자면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전함들이 현재 이쪽에 이건데 현재 항공모함 4대, 슈퍼 항공모함 2대하고 조그만 규모 작은 거 바탄급이죠. 저게 하고 모두 항공모함이 4대, 측에 전함이 잠수함과 합치면 100척이 훨씬 넘는 전투력이 저게 투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여기 러시아 군사기지가 있어요. 해군기지도 있고 공군기지도 있습니다. 여기 시리아에 여기에는 최첨단 이스라엘 아직 러시아 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기 특히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여기도 배치되어 있고 위에 흑해에서 미그 31에 장착된 킨잘이 상시 초계 비행 중입니다. 그리고 킨잘을 쏘면요, 여기가 흑해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옵니다. 아까 후티가 쏜 미사일이 1,500km 날라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킨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현재 킨잘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극초음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별로 하다못해 헤즈볼라도 항공모함이 왔대도 별로 이제 겁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리고 미사일 전력이 평준화되면서 심지어 무장단체들도 가지고 있는 미사일 수준들이 그냥 하마스 수준이 매우 떨어집니다. 로켓탄 수준인데 헤즈볼라는 좀 다릅니다. 그건 이란이 직접 지원을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 아차하면 3차 대전입니다. 저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저기 만약 어제도 미국이 항공모함이 저 이란 호르무즈 해협 쪽을 지나는데 이란 쪽에서 들어오지 마라 꼭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얌전히 안 들어가고 옆으로 싹 비껴서 내려가는 게 막 잡히던데, 일단 영내의 플레이어들의 그 합의는 확전, 디에스컬레이션, 일단은 전쟁을 이 수준에서 동결 관리하는 게 양쪽 다 그 리스크를 뭐 우리 따지면 디리스킹 하는 거죠. 디리스킹. 하지만 가자 지구 전투가 더 격렬해지면서 만일 영내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시작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란과 미국이 직접적 교전에 들어가면 중국은 따라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더 빨리 들어갈 겁니다. 상황은 매우 민감한 아주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황은 일단 디리스킹 쪽으로 현재 방향은 잡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그 질문 돌아가면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그 정부군은 그러면 누가 이기고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냥 보도된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 쪽 주장에 따르면 하마스 부대원들 어려요 다들. 그리고 하마스 대원들 85%가 고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엄마나 아빠가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들의 아이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자 사자 싸우는 애들이고 이스라엘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숫자가 많아도 화력으로 우세하니까 그러니까 하마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을 끌어들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력이 돌격이 워낙 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초근접전, 적을 바로 옆방까지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쪽의 주장에 따르면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의 하마스 부대원들이 사살되었다 주장을 하고 반면 하마스 쪽 주장은 이스라엘의 장갑차 전차 포함해서 한 300여 대를 파괴했다 해서 전투 장면이 자주 올라옵니다. 하는데 만일 하마스 말처럼 진짜로 300대 가량의 전차나 장갑차 파괴되었으면 이스라엘 군의 피해도 엄청난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물론 이게 다 미확인 보도지만 대대급 탈영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대대급 탈영병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거든요. 대대급에 그것도 최정예 부대에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공군력이 지금 아래 이게 지상 작전에 이게 공조가 안 되면서 지상군 쪽에서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마스는 이스라엘 저 군하고 정면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터널망들이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터널에는 자동차도 다녀요. 지하로. 그리고 터널은 매일 팝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처음에 이스라엘이 설정했던 전쟁의 목표인 하마스 완전 경멸은 현재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면 저건 하마스가 이긴 게 됩니다. 하마스 부대가 지금 그 본진이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는 어디도 없습니다. 계속 산계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대로 지금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아닌 걸로 보입니다. 또 어떤 논자들은 하마스가 이기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 다르죠. 너무나 다른 그리고 어쨌든 예를 들어 하마스 부대를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분명히 보도에 나올 텐데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중장기화된다면 이스라엘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벌써 지금 상황을 원래 저기 가자 지구에는 230만 명을 치약자들 쭉 짜서 그 옆에 있는 요 시나이 반도에 갖다 버리는 게 원래 시작할 때 목표였습니다. 시나이 사막. 그래서 텐트 비용까지 미국이 의회에 예산으로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텐트.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메가 텐트촌이 건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집트도 역시 강력히 반대하고 사우디도 반대하고 요르단도 반대한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왜? 그럼 이집트는 친미 독재 정권인데 왜 반대하냐? 돈만 좀 집어주면 될 텐데 지금 이집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돈 준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 재미난 게 이제 하마스 부대, 하마스는 이집트를 본거지라는 이슬람 형제단의 지파입니다. 지파. 근데 이 LCC 이집트 대통령은 이 이슬람 형제단을 짓밟고 정권을 잡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하마스가 이쪽에 시나이 쪽으로 들어오면은 자기의 정적 무장부대, 자기하고 싸울 무장부대가 수십만 명이 들어오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이 원래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니었던 저 230만 명을 모조리 사막으로 추방하는 계획은 실패했고, 여기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여기 가자지구 바로 앞바다가 어마어마한 가스전입니다. 가스. 엄청난 규모의 가스가 매달되어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집트가 아마 하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 앞쪽에도 가스가 나오고 여기도 가스가 나오거든요. 가자지구에. 그러면은 요 가스망 상황이 좋아지면 가자지구는 살 수 있어요. 가스 가지고. 가스 팔아서. 뭐 우리나라 저기 카타르 가스를 수입하잖아요. 하마스의 돈줄이 어디냐면 카타르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방에 가스 요금을 내면 그 돈은 일부는 하마스한테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조금 우리 쪽으로 이야기를 돌려보면 지금 두 개의 전쟁에서 아까 조금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와 미국은 패배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패배란 말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어쨌든 핑계를 만들어서 외교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한테 어떻게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 바이든의 그 헛발질 때문에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된 측면이 있는데, 특히 민간인들 죽지 않아야 될 저 어마어마한 수의 민간인들은 바이든이 뭐 싸워라 하마스 없애라 하고 나서 상황을 보니 오마이갓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걷어들였는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방법은 네타냐후 정권을 갈아치우는 건데, 네타냐후 국내 지지율이 7% 수준입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걸 어떻게 갈아치우냐 그러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번에 인질 그 교환도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네타냐후 정권에. 네타냐후 지금 이 전비의 전쟁 비용이 이스라엘 GDP의 10%예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를 가지고 그 인질 협상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어. 네타냐후를 해서 이제 인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전쟁을 계속할 동력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그 알시파 병원 밑에 지하에 거기 하마스 본부가 있다고 해서 미사일 쏘고 막, 근데 본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MRI 찍는데 옆에다 총도 갖다 놓고 뭐 단피 갖다 놓고 해서 어설픈 조작을 시도하다가 더 쪽을 팔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두환 정권한테 배웠으면 그렇게 바보짓을 안 할 텐데, 용공 조작에 달인들이 많은데 좀 수입해 갔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그러다 좀 있다니까 전직 이스라엘 총리가 툭 등장을 하더니 기자회견에 그 알시파 병원 밑에 있는 터널은 우리가 판 거야 이래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나중에 쓰려고 파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본부 어디 갔냐고요. 본부가 없어지니까 또 이제 밑으로 가서 어마한 데 가서 민간을 상대로 또 포를 포부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풍자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병자에서 저기가 본부야. 저기 보니까 레고 가짜 장난감 총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여기 돼서 여기 또 포부돼 가지고 여기에 쫓겨난 난민들이 일로 또 몰아간 거예요. 일로 여기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휴전 중인데도 여기서 또 계속 사망자 민간인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몰아내서 요 문을 통해서 230만 명을 시나이 사막으로 몰아내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인종 청소죠. 근데 이 계획은 일단 무산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쟁의 하나의 전쟁은 이제 거의 승패에 대해서는 뭐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이 팔레스타인 전쟁, 이 전쟁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왜냐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마스는 미국과 CIA가 만든 겁니다. 80년대에 하마스를 왜 만들었냐? 아라파트가 너무 크니까, 영향력이 커지니까 견제하려고 급진파들을 조직을 한 게 이스라엘 정보부예요. CIA하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2006년에 그래서 민주선거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친서방이 이길 거라고 당시 부시가 선거를 추진했잖아요. 하고 보니까 하마스가 압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마스가 이겨버리니까 그럼 엎어야죠. 그래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마스를 이쪽에 몰아붙인 거죠. 몰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다 가다 놓고 17년 동안 요 감옥에 230명을 가둬둔 거죠. 그 230만 명 가운데 170만 명은 이미 난민들이었습니다. 이미 난민들, 난민 수용소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왜 애들 비율이 이렇게 높냐? 그건 빈곤과 특히 생존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47%가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100명이 발생하면 47명은 애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회학적 조사에 따르면 테러리스트 1명을 죽이면 새로운 테러리스트 6명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형제, 자매, 이모, 삼촌 해서 쟤들이 이스라엘 눈으로 보기엔 쟤들 어린이들을 싹 다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전쟁은 계속 더 갈 겁니다. 좀 더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가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해법이 있냐? 해법이야 있죠. 투 스테이트.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던 해법입니다. 미국도 투 스테이트. 다 투 스테이트를 이야기해요. 브릭스 쪽에서도. 러시아, 중국도 다. 그런데 투 스테이트 해법은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들은 죽어도 안 받을 겁니다. 전쟁을 하는 한이 있어도 두 개의 국가가 저기에 과거 팔레스타인 영토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건 이스라엘은 죽어도 안 받을 겁니다. 차라리 핵을 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마스가 공격 시점을 10월 7일로 잡았던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했겠지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장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분쟁 때문에. 두 번째는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가장 약화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즉 지금 블링컨 같은 경우가 과거의 70년대, 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가도 말발이 안 먹히는 거죠. 오히려 개 쪽을 팔고 사우디 갔다가 아주 개 쪽을 팔고 쫓겨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재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랍권의 이 분위기라고 하는 기본 큰 흐름은 이른바 다극화죠. 다시 말해서 저기에 러시아는 실질적 무력을 주둔시키고 있고, 중국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에 데탕트, 이란과 사우디 데탕트를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아시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진행되는 과정에 하마스가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시 국제정치의 쟁점으로 테이블 제일 위에다 올리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마스는 정치적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누구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테이블 밑으로 이제 내리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전쟁이 계속되는 한. 물론 여기에는 저 2만 명이 훨씬 넘는 민간인과 어린이들 포함해서 이스라엘 아직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그 목숨값이라고 하는 비극적이지만 그 디폴트가 목숨값으로 깔려 있는 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렇게 큰 얘기를 좀 하시고 정리를. 네. 예, 그래서 한 5분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반도 관련해서 한미일 삼각에 대한 어떤 리액션, 미러링이 푸틴 입장에서 본다면 북러 뭐 외교용어를 라프로시망이라고 부르는데 북러 접근이죠. 전략적 협력과 접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국에서 지금도 또 대포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포알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을 정도로 이슈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슈되고 있는 분야는 한 9개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 뭐 인프라, 위성을 성공했잖아요 이번에. 그 다음에 그 도로, 항만, 농업, 특히 농업 등등 9개 분야에 걸친 협력. 다시 말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다 북한이 일종의 동북 군관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동북 군관구, 밀리터리 디스트릭트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지정학적 일격 쿠, 한방이 어울리겠네, 번역으로. 지오폴리티컬 쿠라고 이제 누가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푸틴의 지정학적 한방이 북러 협력이 지금 전략적 협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거에 대북 정책, 미국의 아시아 한반도 정책, 우리의 통일 정책, 대북 정책 모든 게 북핵하고 체제 안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체제 안전 플러스 경제를 교환하는 구조였거든요. 교환하는. 그런데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조성되어 있는 힘의 관계에서 본다면, 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핵도 가지고 체제 안전도 붙이고 경제도 가져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북 협상 내지 통일정책 다 포함해서 이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 본다면 현재 이 글로벌 지정학적 대전환의 진앙지가 유라시아 대륙인데, 이번 북러 그리고 푸틴이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또 북중 관계도 아마 이제 다시 또 물살을 탈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우리 눈은 한국 언론들이 계속 오보하고, 물론 CIA에서 나온 이야기, 대포알. 러시아는 대포알이 필요 없습니다. 북한 대포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 이게 뉴욕 타임즈가 그랬잖아요. 보도에서 서방 모두를 합친 대포알 생산량보다 러시아 한 나라 생산 대포알이 7배 더 많다고 뉴욕 타임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포알이 왜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봐야 될 핵심은 못 보고 엉뚱한데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옛날 이야기만 되풀이한 낡은 레코드만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하지만 시민사회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견제를 안 해요. 이렇게 이상한 현상 다 처음 보는데, 죽으라고 영상 씹고 욕하면서도 외교나 국제 쪽으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지경학적, 지정학적 구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계속 대파알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반대쪽에 대해서 어떤 대항 담론도 혹은 대안 담론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현실 아니냐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마지막 그 코멘트가 될 겁니다. 더 디테일한 거는 또 뭐 유엔 안보리 위반이, 안보리 제재 끝났습니다. 그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안보리 그러다 넘어가면 대포알 아직도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를 전혀 기미조차 묻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번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울에서 꺼낸 뭡니까? 우리 저기 부산 엑스포가 안 된 이유는 당연하게 안 된 겁니다. 왜? 이걸 못 보고 있었잖아요. 변화된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원인조차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머니에 밀렸니? 우리가 오일머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 GDP가. 사우디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근데도 또 오일머니 또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토론 중에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